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2.945%까지 올랐어.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야. 2년물과 30년물 금리도 함께 뛰었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보통 이 조합이면 엔화가 강해질 것 같잖아. 그런데 엔화는 달러당 159엔대에서 약세를 보였어. 금리와 통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최근 공조 개입 뒤 엔화는 164엔 부근에서 155엔대까지 빠르게 강해졌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약세로 돌아섰지. 금리가 오르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돈이 들어와. 그래서 보통 그 나라 통화도 강해져. 그런데 일본에서는 30년 만에 금리 상승도 엔화 약세를 끝내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오른 금리는 엔화를 지지하는 금리일까? 아니면 엔화 불안을 반영해 높아진 금리일까? 금리와 엔화가 엇갈린 이유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순서대로 알려줄게. 먼저 정책금리와 장기금리를 분리해야 해. 둘은 모두 금리지만 만들어지는 방식이 달라. 정책금리는 일본은행이 결정해. 은행끼리 짧은 돈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지. 반면 10년물은 시장에서 결정돼. 향후 정책금리와 물가, 국채 공급이 모두 들어가. 그래서 장기금리가 크게 올랐다고 통화정책이 같은 폭으로 긴축됐다는 뜻은 아니야. 엔화가 강해지려면 일본 금리만 볼 게 아니야.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유리한지를 봐야 해. 첫 번째 핵심은 절대금리가 아니라 금리차야. 외환시장의 돈은 여러 나라를 비교하며 움직여. 일본 정책금리는 약 1%야. 미국 정책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야. 일본이 0.25%포인트를 한 번 더 올려도 미국보다 낮은 상태는 그대로 남아. 장기금리에서도 미국이 일본보다 약 1.8%포인트 높아. 달러 자산의 이자 매력은 여전히 더 큰 거지. 투자자는 같은 돈을 맡겨도 달러 자산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엔화를 팔고 달러 자산을 사려는 흐름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이 구조를 엔캐리 거래로 이해하면 쉬워. 금리가 낮은 엔화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이야. 엔화로 1%에 빌려 달러 자산에서 3.7%를 받는다면 환율이 안정될 때 금리차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실제 거래에는 환해지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도 있어. 그래도 금리차가 크면 엔화를 빌릴 유인은 남아. 그래서 한 번의 인상보다 일본은행이 얼마나 빠르게 올릴지가 중요해. 시장에는 이미 다음 인상 기대가 많이 들어가 있어. 예상된 인상은 환율을 새롭게 움직이기 어렵지. 일본은행이 예상대로만 움직이면 새로운 엔화 매수는 크지 않을 수 있어. 반대로 인상 속도와 최종 금리 전망이 높아지면 엔화를 빌리는 비용도 계속 커져. 그때부터 엔캐리 거래의 수익성이 약해지고 엔화 매수 압력도 커질 수 있어. 두 번째 핵심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야. 화면에 보이는 금리가 전부는 아니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야. 돈의 구매력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줘. 물가가 2%대 후반인데 정책금리가 1%라면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야. 이자를 받아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 수 있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도 통화정책이 아직 완화적이라고 보는 이유야. 엔화 투자자는 이자만 보지 않아. 물가로 구매력이 얼마나 줄지도 함께 계산해. 일본 금리와 물가 기대가 같이 오르면 엔화의 실질 수익률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일본 금리가 오른 배경에도 통화 가치를 흔드는 물가 불안이 들어가 있어.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90달러를 넘으면서 일본의 에너지 수입 비용도 높아질 수 있어. 일본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많이 들여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입 기업은 달러가 더 필요해. 기업은 엔화를 팔아 달러를 산 뒤 그 달러로 원유와 가스를 결제하게 돼. 이 과정은 엔화 매도 압력을 만들어. 유가가 오를수록 달러 결제 수요도 커질 수 있지. 유가 상승은 일본 물가도 다르게. 채권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돼. 이때 금리 상승은 엔화의 좋은 금리 상승과 달라. 경제가 강해 자금이 들어온 결과가 아닐 수 있거든. 수입 물가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져 채권 투자자가 보상을 요구한 결과일 수 있어. 따라서 금리의 방향만 보면 부족해. 왜 금리가 올랐는지를 함께 봐야 해. 성장과 생산성이 높아져 금리가 오른다면 해외 자금이 들어오며 통화도 강해질 수 있어. 반대로 물가와 재정 불안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통화는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지. 세 번째 핵심은 일본 국채의 수급이야. 일본은행은 오랫동안 국채를 대량으로 사왔어. 중앙은행이 큰 매수자가 되면 국채 가격은 지지돼.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낮아지지. 그런데 지금은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어. 시장에 남는 국채 물량은 더 많아지는 구조야. 큰 매수자가 물러나는데 정부 발행은 계속되면 민간 투자자가 더 많은 국채를 받아야 해. 투자자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채권 가격은 내려갈 수 있어. 이 경우 장기금리는 오르지만 정책금리 인상과는 다른 경로로 움직여. 일본 경제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국채를 사줄 사람이 줄어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거야. 정부가 경기 부양과 생활비 지원을 늘리면 새로 빌려야 할 돈도 많아질 수 있어. 국채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은 장기금리를 더 밀어올릴 수 있지.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해외 투자자가 일본을 더 안전하게 보진 않아. 정부 부채와 이자 비용을 걱정해 엔화에 더 높은 위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높은 장기금리가 항상 강한 통화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 보면 세 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어.
일본은행의 인상은 엔화 강세 요인이야. 미국과의 큰 금리 차는 엔화 약세 요인이고 유가와 국채 공급 부담도 엔화를 누를 수 있어. 그럼 환율 개입은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 외환 당국이 엔화를 대량으로 사면 시장에 쌓인 엔화 매도 주문을 밀어낼 수 있어.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투자자도 손실을 줄이려고 엔화를 다시 사야 하지. 그래서 개입 직후에는 환율이 빠르게 움직여. 하지만 개입은 금리 차를 직접 없애지 못해. 미국 금리는 여전히 일본보다 높고 에너지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도 남아있어. 시장의 근본 계산이 바뀌지 않으면 개입으로 오른 엔화는 다시 밀릴 수 있는 거야. 개입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야. 급격한 투기와 한쪽 쏠림을 끊을 수 있어. 정부가 지켜보는 환율 수준도 알려줘. 추가 개입 위험을 높여 투기 비용을 키우는 거지. 하지만 엔화의 장기 방향을 바꾸려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경로가 함께 변해야 해. 환율은 현재보다 앞으로의 차이를 먼저 반영해. 미국은 유지하고 일본은 천천히 올린다면 엔화는 약할 수 있어. 반대로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계속 올린다면 금리차가 줄면서 엔화는 먼저 강해질 수 있지. 즉 일본은행 한 곳만 보면 절반만 보는 거야. 연준과 일본은행의 속도를 같이 봐야 해. 또 시장이 이미 무엇을 예상했는지도 중요해. 다음 일본은행 인상 기대는 상당히 높아졌어. 시장이 기대한 만큼만 올리면 엔화 반응은 짧게 끝날 수 있어. 반대로 인상을 미루거나 추가 인상에 소극적이면 엔화 약세가 더 커질 수도 있지. 그래서 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숫자만 보면 안 돼. 다음 인상 시점과 최종 금리 문장이 중요해. 일본은행이 물가를 따라잡겠다는 신뢰를 주는지 경기 불안 때문에 멈출지 시장은 계산하게 돼. 일본 경제 안에서도 금리 상승의 효과는 갈려. 은행에는 대출과 운용 수익 개선 기회가 생겨. 반대로 정부와 기업, 가게에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기지. 특히 일본 정부는 국채 잔액이 매우 커. 금리가 오래 높으면 새 국채 이자 비용도 늘어나. 가계의 주택대출과 기업의 조달 비용도 올라가. 내수와 투자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일본은행은 엔화를 지키려고 금리를 무작정 빠르게 올리기 어려워. 너무 천천히 올리면 엔화가 약해지고 너무 빨리 올리면 경기와 재정이 흔들릴 수 있어. 이 딜레마는 시장의 신뢰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일본은행이 끝까지 올릴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거든. 몇 번의 인상 뒤 멈출 것으로 보이면 장기적인 금리차 축소 기대도 제한될 수 있어. 약한 엔화가 일본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야. 수출기업에는 해외 매출의 엔화 환산액을 늘려줘. 자동차와 기계기업은 해외에서 번 달러를 더 많은 엔화로 바꿀 수 있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유리해.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엔화를 쓸 수 있기 때문이야. 반면 가계와 수입기업에는 부담이야. 에너지와 식품,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면 물가가 오르고 넘기지 못하면 기업 이익률이 낮아져.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걱정하는 이유도 환율 숫자보다 생활비 부담에 있어. 금리가 오르는데도 엔화가 약하면 가계는 높은 이자와 수입 물가를 함께 맞을 수 있지.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 변화는 중요해. 첫 번째 연결은 원엔 환율이야.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약해지면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구매는 저렴해질 수 있어. 반대로 일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 한국 자동차와 기계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 두 번째 연결은 엔캐리 거래야. 엔화로 빌린 돈은 해외 주식과 채권에도 들어가. 엔화가 약하고 금리가 낮을 때는 이 자금이 글로벌 위험 자산을 떠받칠 수 있어. 그런데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리거나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여. 투자자는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를 갚아야 해. 이걸 엔캐리 청산이라고 불러. 이 과정이 한꺼번에 나오면 미국 기술주와 신흥국 증시도 흔들릴 수 있어. 엔화 강세가 일본에는 좋은 뉴스여도 글로벌 주식에는 단기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엔화는 어디에서 갈릴까? 세 가지 경로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엔화가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경로야. 일본은행이 인상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해. 미국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낮추면서 미일 금리 차도 줄어들어야 하지. 유가까지 내려오면 일본의 수입 비용도 줄어. 달러 결제 수요와 물가 압력도 낮아질 수 있어. 이 경우 환율은 천천히 내려갈 수 있어. 개입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엔화를 지지하는 구조야. 두 번째는 일본 금리가 올라도 엔화 약세가 오래 이어지는 경우야. 일본은행은 조금씩 올리지만 미국 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버티는 거야. 유가가 90달러 위에 머물고 일본의 수입 비용도 계속 커질 수 있어. 국채 공급 부담까지 남아있다면 장기 금리는 높아도 엔화 매수는 약할 수 있지. 이 경우 일본 국채 금리와 엔화가 계속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세 번째는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는 경로야. 정책 변화와 시장 쏠림이 함께 뒤집히는 경우지.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큰 인상을 내놓고 미국 지표는 약해져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수 있어. 추가 환율 대입까지 겹치면 엔화 매도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될 수 있지. 이때 엔화 상승 속도는 매우 빨라질 수 있어. 글로벌 위험 자산의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고. 세 경로를 구분하려면 먼저 금리차를 봐야 해. 일본 금리 하나보다 미국과의 차이가 중요해. 정책 금리뿐 아니라 2년물 금리차도 보면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다음은 일본 금리 상승의 원인이야. 정책 기대인지 물가와 국채 불안인지 구분해야 해.
단기금리가 오르고 엔화도 강해진다면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이 커진 거야. 장기금리만 오르고 엔화는 약하다면 물가와 국채 공급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유가와 일본의 무역 흐름도 중요해.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결제용 달러도 더 필요해. 수출이 늘어도 에너지 수입액이 더 빨리 커지면 엔화 약세 압력은 쉽게 줄지 않아. 마지막은 일본은행의 말이야. 한 번의 인상보다 이후의 속도가 더 중요해. 추가 인상을 이어갈 신뢰가 강해지면 엔화의 미래 수익률도 다시 계산될 수 있어. 반대로 경기와 재정 부담을 강조한다면 금리차 축소 기대는 다시 약해질 수 있지.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 미국 금리와 같아질 때까지 올려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어. 환율은 현재 수준보다 앞으로의 방향을 먼저 반영해. 미국은 내려가고 일본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면 차이가 남아있어도 엔화는 먼저 강해질 수 있어. 반대로 일본 금리가 올라도 곧 멈출 것으로 보이면 엔화 반응은 약할 수 있지. 또 일본 국채 금리가 높아졌으니 일본 채권을 사면 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아진 건 과거보다 매력적일 수 있어. 하지만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 위험도 함께 맞아야 해. 이자를 받아도 엔화가 더 약해지면 수익이 줄 수 있지. 그래서 높은 금리만 보고 판단하면 부족해. 금리 상승이 끝났는지와 엔화 방향을 같이 봐야 해. 이번 설명이 틀렸다고 볼 조건도 있어. 이 금리차가 그대로인데 엔화가 계속 강해지는 경우야. 그렇다면 금리차보다 무역 수주와 자금 회수, 정책 신뢰 같은 다른 힘이 더 커졌다고 봐야 해. 반대로 일본은행이 빠르게 올리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엔화가 약하다면 일본 재정과 성장 우려를 다시 봐야 하지. 결국 일본 금리는 30년 최고인데 엔화가 약한 모습은 모순이 아니야. 오른 건 일본의 절대금리지만 외환시장이 보는 건 미국과의 상대적인 금리차야. 게다가 장기금리 상승에는 통화정책 정상화뿐 아니라 물가와 국채 공급 부담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금리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엔화를 강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한 거야. 엔화의 방향을 바꿀 핵심은 한 번의 인상이 아니야.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차를 줄일 수 있다는 신뢰와 유가 수입 비용이 함께 안정되는지가 중요해.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